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책, 첫 책으로 제가 총균세를 뽑은 이유가 있어요. 총균세,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습니다. 안 읽어봤죠? 네. 안 읽어봤죠? 안 읽어본 이유는 저도 알아요. 어려워서. 서울대에서도 가장 많이 대출한 책 중에 하나고, 무슨 지성인이라 생각하면, 아니면 내가 이제 책 좀 읽어야지, 가을이 되면,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돼 하는 책이 이 책인데, 희한하게도 이 책을 산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균세라는 책은 간단하게 시작하는 건 이거였었어요. 잉카 전투 때 이제 스페인 군대 168명이 쳐들어가서 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8만 명을 이기는 일이 벌어졌죠. 이게 산술적으로 말이 가능한 일인가? 이제 그러면서 식민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고 아니면 그들을 노예처럼 쓰면서 생산물을 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유럽으로 가져가고, 그때부터 유럽은 부유해지고 이제 유럽은 더 이제 기술 문명이 발전을 했죠. 왜? 내가 총에 대한 기술들, 뭐 문자에 대한 기술들, 과학 기술을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그게 돈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상이 나오냐면, 아프리카 사람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다. 그리고 백인들은 우월하다. 라는 그 유전의식? 뭐, 과학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뇌가 더 좋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지배를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상을 집어넣었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사상이 아이들한테도 뭔가 약간 백인 인형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좀 약간 흑인 인형은 좀 왠지 좀 저렴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거죠. 이거를 깨부시는 책이 총균세였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잘나서, 백인이 잘나서 이렇게 점령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았던 환경이 이랬던 것이고, 이 사람들이 살았던 환경이 수렵 채집 기반이었던 거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거지, 사람 자체가 뛰어나서 뭐 너희들이 뭐 우월한 종교, 뭐 우월한 종족 이런 것들이 아니다 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책이 총균세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었던 그런 단어들, 유전학, 유전자가 뛰어난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유전이 뛰어난 사람이 지배를 하게 된다, 이런 거를 깨부시는 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알고 있던 그 시스템을 깨부시는 책이기 때문에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대여한 책 중에 하나가 된 거고, 우리가 그동안 어떤 잘못된 편견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았었나, 이 관습을 깨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던 책이 총균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균세에 대해서 그 원인을 조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지금 168명은 어디서 나왔냐면 총균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들어가면 농사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민이라고 하는 곳들은 대부분 수렵 채집에서 시작을 해서 이 과정을 발달하지 못하고 거의 그대로 갔어요. 뭐 잉카 문명, 마야 문명 보면은 대단한 게 거기도 피라미드 같은 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로 치면 이제 신석기 시대로 석기로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뭐 거중기도 들어가고, 뭐 우리는 뭐 청동기, 철기 넘어서 이제 그때부터 문명이 확 발달을 했는데, 여기는 석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살아왔던 거고, 여기는 발달했던 거고, 이게 어떻게 격차가 나느냐.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이제 농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오히려 수렵 채집이 농사보다 더 배불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수렵 채집이 농사보다 낫다라고 판단되는 지역들은 수렵 채집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도저히 수렵 채집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농사가 가성비가 좋은 지역들은 이제 농사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죠.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 거쳐서 레바논 거쳐가지고 이제 이라크까지 가는 그 부유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지역은 농사가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 나중에 구글 지도를 보면은 거기 사막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자리만 초원, 밭, 논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생산량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지어 보니까 굳이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산에 간다던가 뭐 정글의 법칙을 본다던가 했을 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뭐 무인도에 떨궈놨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은 풀잎을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안 되죠. 자, 그러면은 필수 에너지인 탄수화물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탄수화물을 주는 식물, 작물, 쌀, 벼라 그러죠. 밀, 뭐 수수, 나중에 한참 뒤에 남미에서 하나 발견된 옥수수 같은 거, 감자도 그렇죠. 그 전까지 남미가 아메리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냥 밀, 쌀 둘밖에 없었어요. 투트랙이었죠. 자, 밀 같은 경우는 조금 건조한 데서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밀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수로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씨를 뿌려서 건조한 땅에서 나옵니다. 밭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벼는 그렇지 않죠. 단기간에 뜨거워야 되고 5월쯤에 심어서 10월 초쯤에 추수를 합니다. 보통 6월에 심기도 하고. 근데 물을 대야 돼요. 단위 면적당 어마어마한 탄수화물을 줄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물을 대야 되니까 그 어디 강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단체로 삽을 파서 예, 물을 끌어와야 되겠죠.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집단 생활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집단 생활을 하는 대신에 더 많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는 게 쌀농사. 동양은 그 베이스로 갔죠. 나중에 인구를 보면은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 15억이 중국에 있고 15억이 인도에 있고 세계 인구 4위인 2억 8천 명이 인도네시아에 있고 베트남도 1억 명, 인도도 1억 명, 뭐 한국도 한 5천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다 아시아에 몰려 살고 있어요. 반대로 유럽이라는 나라는 영향은 많이 줬지만 인구 숫자가 아주 많진 않아요. 이제 거긴 밀 기반이었던 거죠. 그래서 밀과 쌀로 나온다. 그런데 남미에서는 그런 작물이 없었다. 지금도 플랜테이션이라 해서 남미에서 어마어마한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서 벼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거기에서 뭐 밀농사를 짓는다도 안 들어봤어요. 밀농사는 주로 어디냐면은 미국 아니면 이제 아시아 쪽, 우크라이나 아니면 중동 지역 몇몇 지역만 좀 짓고 있습니다. 그럼 밀과 쌀이라는 축복이 없이 살았어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밀과 쌀이라는 농사가 없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그러면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봅시다. 단백질을 얻어야 돼요. 이 단백질을 어디서 얻느냐? 콩. 농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콩이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마치 짜고 친 것처럼 동양에서도 보면은 콩을 재배해가지고 밥에 섞어서 먹는 문화가 있고 이제 중동 같은 데 가면 병아리 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병아리 콩 요리, 병아리 콩 스프 이런 걸 많이 하고 서양에서도 여러 요리들이 있지만 이 완두콩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스프를 만든다던가 결국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는 뭐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알지는 모르지만 그냥 콩을 자연스럽게 먹는 문화가 되면서 이거로 단백질을 취득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남미에서도 콩을 재배한다? 뭐 지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때도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콩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 텃밭 키워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저는 예전에 많이 실패했는데 수박을 먹고 너무 맛있었어요. 수박씨가 많잖아요. 야, 이거 심어보자. 그래서 다 심었어요. 안 자라.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모종을 사서 심으면 잘 자라요. 근데 씨앗 자체를 하면 또 안 심어요. 안 돼요. 보통 예전엔 더 했겠죠. 야생식물이라 그랬겠죠. 뭐 옥수수든 뭐든 그냥 이거를 촥 뿌리면 100개 중에서 실제로 모종으로 자라는 게 2개, 1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쌀알 100개 중에서 98개를 포기하고 2개 작물을 틔우면은 가성비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작물화하는 단계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단 뭐 100년, 200년이 아니라 뭐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서야 농사라는 게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수렵 채집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기후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겨울에 수렵 채집을 한다?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보통 겨울에 사냥을 하죠. 겨울에는 사냥을 해서 단백질을 취득하고, 평소에는 뭐 여름에는 식물에서 과일이라던가 뭘 따서 먹는다던가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배고플 때 쟤도 배고파요. 우리 무리 전체가.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얘가 너무 배고파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수렵채집이라는 거는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잘 가야 뭐 일주일 정도 되면 상하겠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오늘 아팠어요. 뭐 끙끙 앓았어요. 독감에 앓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수렵채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없죠. 그냥 내가 채집해서 내가 즉석에서 먹는 뭐 정글의 법칙 문화 같은 거야. 그러면 내가 뭐 마음 쓴다고 조금씩 줄 수는 있겠지만 나도 항상 배고픈데 얘를 위해서 내가 수렵 채집을 해서 대신 먹으라고 할 수가 없겠죠. 대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적자 생존. 그냥 운빨 좋은 놈, 안 아픈 놈이 살아남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구수가 늘어날 수가 없죠. 그냥 배고프면 다 죽으니까. 그리고 뭔가 좀 병에 걸린다 그래도 죽는 거고. 그런 상황에다가 또 수렵채집이라는 거는 여기서 뭔가 사냥감이 없고 여기서 뭔가 캘 열매들이 없으면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자, 임신을 했다 생각해 봅시다. 만삭이에요. 근데 이동을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한국에서의 약간의 이동이 아니라 아프리카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자. 만삭으로 어떻게 건너가? 못 건너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산하 제한을 했어요. 이제 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정말 뭐 별의별 방식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좀 텀을 둔다던가 뭐 낙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산하를 좀 많이 텀을 뒀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년을 보더라고요, 책에서는. 근데 농사를 질 때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안정적이기 때문에 출산의 자유, 출산의 편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한 마을에 또 모여 살다 보니까 출산을 좀 해보신 이제 할머니 분이 와서 탯줄도 잘라주고 이제 그러면서 산파라 그러죠. 이런 분도 생기니까 이제 출산을 하다가 사망하는 일도 훨씬 더 줄어드는 거고 나중에 이게 다 산부인과가 되고 얘도 발달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농사라는 게 더 장점 중에 하나가 뭐 책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이거라 봐요. 대출. 대출이 생겼어요. 잉여 생산이 생깁니다. 농사라는 건 이거예요. 뭐 우리도 겪지만 어떤 해는 풍년, 어떤 해는 흉년이 생겨요. 근데 이 농사가 보면 이렇게 쫙 보통 이 기후 커피 벨트라 그래서 위도가 맞으면 대략적으로 같은 위도에서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밀가루도 미국에서 생산하고 러시아에서도 생산하고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중국, 유럽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유럽이라는 지역이 밀가루 흉년이 났어요. 러시아에서 사오면 돼요.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에 풍년이 났어요. 이걸 가지고 유럽에다가 빌려주거나 팔아먹거나 교환을 하거나 거래라는 게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제라는 시스템이 농사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잉여 생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런 말도 하죠. 군대가 나올 수가 있었다. 오로지 농사에 투입되지 않고 잉여 생산을 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 뭔가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 수렵채집에서는 그런 거래라는 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잉여 생산도 나올 수도 없고 계급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가족 무리가 저쪽 가족 무리가 배고프다 한들 이 가족 무리가 도와주지도 않게 되는 거죠. 완전 이제 그 가족 문화, 개인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집단 사회로 바뀌죠. 잉여 생산. 그러면서 돈을 빌려줬다가 받았다가 쌀을 빌려줬다가 받았다가 뭔가 이제 그런 거래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최초의 암호화폐 시스템이 나옵니다. 블록체인이 나와요. 가끔 보면 조개에다가 화폐였었다. 조개가 이랬던 게 뭐냐면 조개가 화폐라는 게 아니라 조개가 안에가 하얘요. 연해요. 그러니까 칼로 돌 같은 거를 긁었을 때 뭔가 문자를 새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개를 화폐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올해 좀 힘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쌀을 한 포대를 빌려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년쯤 돼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안 빌렸어.
라고 발뺌할 수가 있어요. 증인을 데려오는 거죠. 우리 마을에 한 5명 데려와서 자 봤지? 한 포대 빌려줬어? 라고 하고 나서 5명의 사인을 다 받는 겁니다. 블록체인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다 이제 갚았어요. 그러면 다 뭐합니까? 이 다 같이 보는 자리에서 이거를 파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했던 게 조개, 화폐의 역할.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기록을 할 것인가? 우가 이런 사회에서 숫자가 먼저 필요했던 거죠. 나라는 사람에 대한 명칭도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쟤한테 하나, 둘, 셋, 넷이라는 걸 빌려줬다라는 표시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발달한 문자가 숫자입니다. 이제 그 숫자라는 게 이제 점점 커지고 나면은 국가라는 어쨌든 계급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너에게보다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지배층이 피지배층한테, 왕이 너에게, 부족장이 너에게 무언가를 빌려줬다. 그러니까 나중에 2개로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급이 나오고 문자가 나오고 지배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집트 피라미드도 봤지만 월급을 준다던가 일당을 준다던가 할 때도 다 그게 기록이 나와야 됩니다. 숫자에 대한 기록이 제일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 그래서 그거를 작성하는 직업이 따로 있었어요. 이것만 작성하는 직업들이. 많았던 지역은 80명까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와 계급이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인 표현도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배층이 이렇게 해서 흉년에 이만큼 빌려줘 봤더니 회수를 못 하더라. 뭐 이런 말들, 멘트들. 지배를 했더니 군대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유할 필요도 없다더라. 군대 월급을 낮출 필요가 있다더라. 뭐 무기를 조금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하다더라. 나머지 기록들이 하나씩 더 필요하게 생깁니다. 그게 나오는 게 이제 알파벳, 뭐 아니면은 중국에서 나오는 상형 문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처음으로 발견된 지역들은 아주 신기하게도 농사가 처음 시작된 지역들이었었어요. 네, 이게 총균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결국 문자의 발달이라는 거는 기술의 전수가 가능하죠. 우리가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선생님의 말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뭘 주냐면 책을 줍니다. 국영수 사과, 체음미 도실 쫙 주죠. 그러면 이 책을 본으로 인해서 나는 수학이라는 게 이렇구나, 유클리드 기하학이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선대의 지식을 계속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물려받는 게 아니죠. 유클리드 기하학을 봤더니 이거를 응용해서 내가 뭔가 하나 더 발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나도 책을 하나 만들어요. 문자를 쓰는 거죠. 그렇게 후대한테 물려주면은 그 지식에 더해지면서 계속 기술의 누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의 누적을 해주지 않으면은 활이라는 거를 어떻게 만들까요? 수렵 채집 때는. 자, 봐봐. 이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간단한 것까지는 눈으로 외울 수가 있겠죠. 자, 봐봐. 총이라는 거야 하면서 만드는 걸 보여줘요. 자, 주물을 뜨고 어떻게 뜨고 자, 총알은 이렇게 만들고 화약은 이 정도 배합을 넣고 이렇게 하는 거야 했다가 아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까먹었어요. 손자한테 넘어가지 못합니다. 계속 끊기는 거죠, 기술이. 그래서 나중에 이 서양은 총이라는 것까지 개발하게 됐다. 이 총이라는 걸로 잉카 전투에서 8만 명을 이기는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상당한 공포감을 심어줬죠. 여기서 사람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총이었어요. 이게 총을 맞으면 한 명이 죽어요. 한 발에 한 명. 다 쏴도 못 죽여요. 그냥 뛰어들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총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날. 총의 소리가 뭐 예비군 사격해보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산을 울립니다. 쩌렁쩌렁. 지금 같은 장마철이랑 비교해보면 뭐랑 비슷하냐면 번개 소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 그러면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에 번개가 치면 이렇게 믿었어요. 하늘이 노했다. 168명의 말 탄 사람들이 따그닥 와서 천둥 소리를 막 사방에서 냅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 노했구나. 우리가 지금 뭘 잘못했구나. 바짝 엎드리는 거죠. 도망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투가 아니라 거의 뭐 종교의 개념으로 되면서 이 사람들이 먼저 했고, 자, 금을 다 갖다 바쳐라. 이러면서 금을 갖다 바치게 되고, 얘네들 금 되게 많았구나. 이러면서, 야, 얘네들 다 잡아가지고 지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말을 타고 가는 거에서 놀랬다 했는데 아메리카 대륙에는 말이 없어요. 소도 없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러면 동물 중에서도 좀 가축 또는 애완동물이라 불리는 게 뭐가 있는지 범위가 되게 없습니다. 한 번씩 생각해 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소, 말, 돼지, 돼지, 양? 양, 염소, 염소, 강아지, 개, 고양이, 닭. 그 외에 가축화된 게 생각보다 없어요. 한 12종 정도 될 거예요. 좀 더 넓혀본다 한들. 그러면 이 중에서 남미에서 쓸 수 있는 게 라마라든가 알파카 같은 거.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얘를 가지고 쟁기를 걸어서 농사를 할 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을 보는 순간 놀라는 거죠. 말을 보면 알지만 말이 이만해요. 말 안장이. 여기에 올랐다면 사람이 이만해요. 그럼 3m 정도 되는 사람이 나를 아래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느낌이 나겠죠. 그 사람들이 뭘 한 자루 지팡이 같은 걸 들었는데 한 번 쏠 때마다 하늘에서 천둥이 쳐요. 네. 이런 느낌을 줬다는 거죠. 자, 그럼 말이라는 거는 대체 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왜 나오지 않았을까? 아프리카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코끼리. 얼마나 좋아. 코끼리를 가지고 농사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제 코끼리에 쟁이 걸고, 알다시피 성격 제일 안 좋은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네, 사자보다 더 안 좋아요. 자, 그러니까 코끼리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첫 번째. 그리고 인간이 다루는데,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았을 것이다. 네. 두 번째. 사자, 호랑이도 많이 있어요. 사자, 호랑이를 왜 농사에 활용하지 않았느냐. 사자, 호랑이를 잘 길들여서 애완동물처럼 우쭈쭈 데리고 있어도 되지 않느냐. 그럼 집마다 하나씩 사자 하나씩 두고 우리 애가 물지 않아요, 착해요 이렇게 다니면 됐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밥값. 중동 지역이 아까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는 다 사막입니다. 풀을 조금만 초원지대가 서서히 사막화됐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도 옛날에는 그렇게 넓지 않았었다고 봐요. 초원지대가 조금씩 이제 그 지구 기후에 따라서 더 위로 올라오면서 사막이 점점 넓어졌다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그 동물을 먹여 살리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 돼요. 우리가 동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봅시다. 고전까지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편지, 먹으려고 키우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자, 근데 먹을 수는 있어요. 제일 먼저 쓰는 거는 농사. 네. 그 땅을 갈아야 되는데, 수렵 채집할 때는 동물이 필요가 없죠. 땅을 갈아야 되는데, 사람이 일일이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소한테 매단다던가, 아니면은 여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털. 내가 추워요. 나뭇잎을 입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추운 동네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따뜻한 걸 입고 싶어요. 가죽. 털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 아니면은 뭐 옛날에 사냥꾼들 보면 호랑이 가죽, 뭐 호랑이 뭐 이런 걸 다 옷을 입잖아요. 모피. 이게 굉장히 귀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우유. 동물의 젖.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먹인다던가 어른들이 먹으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고 영양소를 보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고기. 이 고기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쌀과 벼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동물도 애석하게도 얘도 이것만 먹어야 되는 애예요. 그러면 사람이 굶어 죽는데 동물을 먹여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중동에서 종교라던가 뭐 어딘가 보면은 돼지를 먹지 마라, 뭐를 먹지 마라, 뭐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돼지는 인간이랑 먹는 게 거의 똑같아요. 돼지가 풀을 뜯어 먹질 않습니다. 곡물을 먹거나 얘도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 겹치는 거죠. 근데 양 같은 경우는 안 겹쳐요. 어차피 인간이 풀을 뜯어 먹진 않아요. 근데 얘는 풀을 막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풀을 뜯어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서 인간이 양을 먹으면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돼요. 인간 입장에서는 양이
마음껏 먹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 비슷한 게 염소, 소, 말, 네 가지가 되죠. 근데 여기서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군사용으로 쓸 수 있어요. 빠르게 달릴 수가 있고, 뭔가 물건을 실어서 운송수단으로도 쓸 수 있고, 우리로 치면 이제 이게 자동차도 되고, 뭐 탱크도 되는 거고, 이게 뭐 여러 용도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말을 가지고 더 많이 활용했어요. 농사에서라도 더 많이 활용했고, 아시아 쪽에서는 말보다는 소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이 가축이라는 축복이 없었다. 그러면서 벌어졌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균이에요. 이 가축 덕분에 인간이 많이 죽었습니다. 진짜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염병에 해당되는 것들이 죄다 가축의 배설물에서라던가 가축으로 인해서 다 옮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콜레라, 천연두, 패스트, 흑사병, 예전에 말하는 에이즈도 이제 특히 동물에서 기원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최근에 보면은 그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박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다 동물들과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첫 해에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균이. 근데 균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했던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도 인간이 너무 빨리 죽으면 좋을 게 없어요. 얘가 죽을 듯이 오래 살아줘야 더 많은 사람한테 기침을 퍼뜨리고 비말을 퍼뜨리고 막 피부병을 퍼뜨려서 오래오래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균이 진화를 합니다. 점점점 약해져요. 약해지고 널리 퍼질 수 있게 진화를 해요. 그래서 한 번씩 또 돌고 도는데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은 그 균에 대해서 거의 다 적응을 했습니다. 이 가축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가축과 이렇게 살잖아요. 특히 가축의 똥이 옛날에는 그 보배였어요. 이걸 가지고 퍼서 농사 짓는 데다가 펑 하고 뿌리면 그게 그렇게 잘 자라요. 척박한 땅에서. 그러니까 이 가축은 똥도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가축의 똥이라던가 이런 배설물들 이런 것도 쥐가 먹고 해충들이 먹고, 근데 우리는 또 똥 묻은 이제 식물들, 작물들을 만졌을 거고 손 안 씻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때. 그대로 먹었을 거고, 이 균에다가 또 새로운 균이 변이가 돼서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다 같이 걸리고 이런 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를 발견했잖아요. 아메리카를 발견해서 내렸는데 콜럼버스가 총으로 죽인 사람 수보다 콜럼버스의 균으로 죽인 콜럼버스 그 일행들의 균으로 원주민들한테 갔더니 원주민 입장에서는 난생 처음 보는 균들인 거예요. 딱 저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은 내성이 쌓였으니까 상관이 없죠. 콜레라, 천연두, 페스트 별의별 거 다 가지고 있어. 그 균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항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이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렵체지 민족들은 고립된 민족에 살다 보니까 청정 지역에서 살다가 가축으로 인한 온갖 질병들이 다 날라오면서 당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인구 감소를 겪었죠. 물론 유럽에서도 계속 수많은 일들이 주기적으로 벌어지면서 계속 인구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패스트 때만 해도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균이라는 게 농사를 지은 민족들이 가축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균에 대해서 항체가 생겼고,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만났을 때 그거를 전달하게 된다. 근데 이게 교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균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비행기, 항공편 이런 게 많아지고 사람의 어떤 이동이 활발한 지역들, 대표적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제일 많을 겁니다. 이런 데들,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도 엄청 많을 거고, 이런 비행기들 속에서 플랫폼 이런 데서 굉장히 빠른 전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그 지역의 역병이라 불렀어요. 조선시대에서도 어디 역병 났대 그러면은 역병 그 지역을 봉쇄해버리죠. 출입을 통제하고 걸려서 죽은 사람들을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다 보면은 옆마을까지 전이가 안 되고 어떻게 끝나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홍콩 독감, 코로나 이러니까 전 세계로 순간적으로 다 퍼져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전염병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죠.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 개발할 수가
거의 없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미리미리 개발을 해서 만약에라도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떴네? 이게 가장 흡사한 항체 바이러스 치료제니까 얘를 쓰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문화들이 있는 겁니다. 네, 요거고요. 그 다음이 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더 강하게 잘 가는 게 필요해요. 청동기로 갈진 않았어요. 청동기 같은 경우는 장신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깨져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석기로 갈다 보니까 너무 무겁고 농사 짓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철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 철이 나오면서 쇠라는 걸 만들고 하는데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고 이거를 끓는 용광로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여기서 부어서 아주 고도의 온도 3000도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불무라 그러나요? 이게 또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식혀가지고 빠르게 냉각시켜서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강성도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여기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잉여 생산이 있었죠. 이것만 연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만들어서 팔 수가 있죠. 우리말로 대장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오스트레일리아라던가 아메리카라던가 이런 데서는 이런 거를 발견하기 쉽지가 않았죠. 왜? 이 기술을 전수해주기도 쉽지가 않고 잉여 생산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잉여 생산이라는 맛을 봤어요. 아, 내가 노동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구나. 한마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죠. 아까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된 직업 두 개가 있는데 군인과 창녀. 네, 군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게 또 뭐냐면 노예. 자, 그러면은 내가 저쪽을 정벌해요. 정벌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와요. 이게 다 돈인데 왜 죽여? 이러면서 다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팔고 노동을 시키죠. 로마도 보면은 내가 전쟁을 나가서 노예를 잡아와가지고 노예를 거래하고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벌던가 아니면 그 노예들을 우리 그 농토에다가 농사를 시켜서 대신 돈을 벌게 하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무기가 강할수록 내가 안 다치고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그게 돈이 됩니다. 사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그러면서 영토 확장, 제국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수렵채집에서는 그런 게 있을 일이 없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쟤네들도 우리를 공격할 일이 없어요. 왜? 쟤네들 먹고 살기 바빠 죽겠거든, 서로. 네, 그렇게 됐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쇠라는 게 발달됐던 거고 문자와 총, 쇠 연결이 다 됐던 거죠. 총균, 쇠가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된 곳과 아닌 곳이 됐던 거죠. 수렵채집을 그러면 하지 말고 농사를 질 수 있지 않았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몇 가지 지형적으로 어려운 게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먹을 만한 작물들 그리고 가축으로 쓸만한 동물들이 이 수렵채집, 오스트레일리아라던가 아메리카 쪽에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야생으로 시도해서 기다려주고 끈기 있게 해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게 수렵채집으로 채취하는 에너지가 더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농사를 짓는 게 더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았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수렵채집 시절보다 더 배고파졌습니다. 왜? 인구가 더 빠르게 늘어나요. 농사를 통해서 곡물이 생산해서 증가하는 속도보다 자녀를 더 많이 낳아서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를 지금 N빵을 해봤을 때 배고픔이 발생하는 거죠.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배부르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을 하죠. 남의 걸 뺏어볼까? 내가 사기를 쳐볼까? 아니면은 기술을 개발해서 더 해볼까? 이런 게 되는 거고 수렵채집은 4계절 내내 일을 해야 돼요.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데 농사는 겨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전략을 짜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략을 짜기 시작.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기를 만들어서 연마을을 공격해서 연마을 애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농토가 넓어지고 나는 점점 더 잉여 생산이 들고 배고픔을 면하겠네. 이제 뭐 합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문제는 그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연마을 애가 똑같이 생각을 해요. 연마을 애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치자 라고 하면서 분열, 통합, 왔다 갔다 계속하는 거죠. 애초에 여기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시절이 더 잘 먹고 더 나았을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의료기술이 발달해야 되죠? 그거는 가축이랑 살았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인 거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축이랑 살지 않고 균이랑도 나름대로 멀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픈 빈도가 여기보다 낮았을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나온 책들인 거고, 총균세 책이 이제 20장으로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뭐 모든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왜 총균세를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이거 뽑았는지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리했던 겁니다. 독서 모임에서는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단순하게 알고 있는 뭐 리뷰라든가 독후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인 거고, 저는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가, 역사를,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럼 인류가 가지고 있는 대중의 심리, 공통적인 생각, 그리고 살아남은 전략들, 베이스들을 가지고 경제학에다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균 끝날 일인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총 다음에 뭐가 나올 건가? 기술이죠. 최근에 사람들 뭐 주식 투자해보면 기술주 투자한다는 거, 이 개념이겠죠. 총 다음은 뭐야? 더 좋은 총은 뭐야? 이런 것처럼 자동차 다음에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계속 발달을 또 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새로운 물질 없어? 리튬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하이니켈 없어? 전고체 없어? 이러면서 계속 새로운 물질을 찾아갑니다. 왜?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럼 주식 투자할 때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 기술에 대한 열망을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술을 내가 가져야 살아남고 상대가 가지고 내가 못 가지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사피엔스 책이랑 또 읽어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전수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비린내를 싫어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비린내를 왜 싫어하는가? 단 냄새는 또 되게 좋아해요. 설탕 냄새, 달콤한 냄새, 고기 냄새, 굽는 냄새 환장합니다. 이거는 그냥 본능적인 거예요. 그럼 비린내는 왜 싫어할까? 고등어회를 혹시 먹어봤어요? 안 비립니다. 고등어를 즉석에서 잡아서 먹으면 비리지가 않아요. 근데 고등어를 수산시장에서 사와서 소매시장에서 사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딱 먹으면 살짝 비려요. 근데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 더 묵혔다가 하면은 비린내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산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이 이걸 먹었을 때 죽을 확률이 더 높았다더라. 이제 DNA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거는 안 먹는 게 더 좋아. 일종의 경고 신호 같은 거예요. 비린내를 피한다는 거는.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사업과 연결시킬 것인가, 어떻게 마케팅 전략과 연결시킬 것인가, 어떻게 내가 주식 투자, 또는 뭐 나머지 재테크 투자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거를 다루는 게 저의 독서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책 중에서 첫 번째 책으로 뽑은 이유가 이 총균세였고요. 나머지 책들도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책들로 준비를 했으니까 독서 모임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